퇴직금 들여 시작한 개인 택시 왜 1년 만에 접어야 했을까? 안녕하세요. 은퇴 준비라는 게 참 쉽지 않죠? 304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하는 시기가 오면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퇴직금으로 뭘 하면 좋을까?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일은 해야겠고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돕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운전면허만 있으면 큰 진입 장벽이 없고 내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환상이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막상 차를 몰아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1년도 채 안 돼 깨닫고 접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들은 여러 사례 중에서 왜 퇴직금까지 털어넣은 개인 택시가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개인 택시?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내 차로 직접 손님을 태우고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쏠쏠하게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일단 개인 사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일해도 된다는 자유로움의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내가 택시를 운영한다고 해도 결국은 매일 일정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고 손님이 없으면 돈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차를 굴리면서 드는 유지비와 시간 대비 수익이 만만치 않죠. 특히 퇴직금을 몰아서 차를 구입하거나 기존 개인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예상 외의 비용이 줄줄이 새어나가곤 합니다. 2. 하루아침에 포기하게 만든 사례 3가지. 제 주변에 퇴직금을 들여 개인 택시에 뛰어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나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1. 매출 불안정과 생활비 압박.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대기업을 퇴직하고 바로 개인 택시에 뛰어드신 분입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중고 개인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꽤 큰 돈을 쏟아부으셨어요. 처음엔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만 열심히 굴리면 생활비는 충분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택시 영업도 손님이 나를 찾아와주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가 손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월세, 식비,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안 잡혀서 하루 2~3시간 공치기도 여러 번. 오늘은 많이 탔네 싶어도 기름값과 차량 정비 비용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생활비 압박이 점점 심해졌고 남은 예금까지 충나니 1년도 못 버텨서 택시를 처분했죠. 그분 말씀으로는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더 일찍 다른 일을 알아볼 걸 하고 후회한다더군요. 이 체력적 부담과 건강 문제. 두 번째 사례는 체력 문제로 인해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택시 운전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몸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허리나 어깨, 목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이분은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운전을 하다 보니 통증이 심해져서 도저히 운전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거기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커졌다고 합니다. 또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스트레스도 받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해요. 결국 이러다 몸 먼저 망가지겠다 싶어서 1년쯤 되던 시점에 폐업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3. 시장 변화와 경쟁 심화. 세 번째 사례는 개인 택시 시장 자체의 변화와 경쟁의 문제였어요. 요즘에는 택시도 다양해졌습니다. 카카오 택시나 각종 앱 기반 호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손님들은 그냥 길에서 택시를 잡기보다 호출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형 플랫폼 택시나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기존의 개인 택시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분은 그래도 내 나이 또래 손님들은 길에서 택시를 잡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미 많은 승객이 앱을 통해 더 편리하게 택시를 부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법인 택시와도 경쟁해야 하고 심지어 일부 지역은 불법 콜택시까지 난립하다 보니 손님 한 명 찾기도 어려웠다고 해요. 이제 영업 방식도 옛날처럼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찾는 식이 아니라 앱을 통해서 콜을 따내야 하는데 스마트폰 활용이나 영업 노하우가 부족하니 금방 뒤처지게 됩니다. 새로 배우려니 힘들고 그렇다고 젊은 기사들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도 어려워서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3. 은퇴 후 삶을 고민한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사례 모두 이게 뭐 어려울까? 라는 아니란 생각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정작 현실은 차갑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개인 택시 같은 자영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체계적인 수익 구조 분석, 하루에 몇 시간 일하면 수입이 얼마나 날지, 차량 유지비나 각종 보험료, 기름값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대충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 손에 얼마가 남을지 엑셀이라도 켜서 숫자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체력과 건강 상태 점검. 나이가 들면 생각보다 금방 피곤해지고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집니다. 하루 몇 시간 운전 혹은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미리 잘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편할 거야 라고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허리, 무릎, 목, 눈 등 여러 부위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시장 조사와 현실적인 경쟁 대비 요즘에는 택시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앱 활용 능력이 필수고 경쟁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지역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얼마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또 어떤 식으로 영업해야 할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 혹은 파트타임 대한 못에 꼭 개인 택시만이 답은 아니에요. 적당한 근로시간과 적절한 수입을 가져다주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니어를 위한 파트타임이나 재취업 프로그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 여러 경로를 두루 살피는 게 좋습니다. 4. 마무리하며. 사실 인생 이막이란 말 그대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죠. 퇴직 후 막연히 개인 택시나 해볼까 했다가 1년 만에 폐업하게 되면 그때는 퇴직금도 줄어들고 마음의 상처도 커집니다. 내가 30년 가까이 일하던 분야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자괴감도 들고요. 하지만 은퇴 후에도 분명 또 다른 길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더 치밀한 계획과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이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체력이나 건강, 경제적 상황, 시장 경쟁 구조까지 세세하게 따져보고 그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들여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 전에는 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고 대안을 살피는 과정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생각대로만 되면 좋을 텐데라는 희망은 좋지만 안 될 때의 상황도 꼼꼼히 시뮬레이션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이길 바랍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지만 너무 큰 상처를 입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 택시가 정말 괜찮을까? 하고 고민 중이라면 위 사례들처럼 숨은 비용과 체력 문제, 시장 경쟁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시작하신다면 철저한 계산과 꼼꼼한 사전 준비가 최선의 안전벨트가 되어줄 거예요. 부디 은퇴 후의 여정이 조금 더 부드럽고 행복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 챙기시고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노후 대비겠지요. 그렇게 자신만의 멋진 이막을 펼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에서 200만 원이면 생활이 빠듯한데 해외에선 천국처럼 산다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떠난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그냥 이곳은 매일이 휴가입니다. 한국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한 분들 중 상당수가 요즘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월세의 공과금, 식비에 병원비까지 이대로면 적자야.
그동안 고생만 했는데 이제라도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어. 외국 가서 조용히 살면 더 낫지 않을까? 특히 5060대가 되면 몸은 피곤하고 통장은 가볍고 뭘 더 바라기엔 자신감이 줄어든 시기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간절해지는 건 돈 걱정 없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작은 낙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 200만 원으로 은퇴 후 진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해외 3대 국가를 소개합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추천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자들이 몰래 정착한 생존형 선택지입니다. 1. 태국 치앙마이 한 달 생활비 18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태국 북부 도시 치앙마이는 은퇴자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 은퇴자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스튜디오 아파트 월세 약 3,050만 원, 현지식 식사 한 끼 3,500원, 병원 진료비 간단한 외래 진료 약 13만 원, 대중교통 그랩택시 앱으로도 이동 가능 월 35만 원. 사례 1 63세 김모 씨 부부의 이야기. 경기도 안산에서 은퇴한 부부는 한국에선 병원비와 관리비, 아파트 대출이 부담이라며 2022년 치앙마이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수영장 딸린 콘도에 살며 하루 두 끼는 현지식, 한 끼는 직접 해먹는 여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김 씨는 여긴 진짜 사는 재미가 있어요. 은퇴하고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예전엔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2. 베트남 다낭 적당히 저렴하고 적당히 한국스럽다. 베트남은 한국과의 거리도 가깝고 물가도 저렴하며 기후는 따뜻하고 특히 다낭은 도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원룸 아파트 월세 약 2,040만 원. 한식당 식사 7,001만 2천 원. 마사지 1시간 6,001만 원. 커피 한 잔 1,200원. 사례 이 58세 박 모 씨의 이야기. 경기도 평택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박 씨는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매일 병원 다니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하루 1시간 산책하고 커피 마시는 삶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2023년 다낭에 정착했습니다. 박 씨는 월 180만 원으로 현지인보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오히려 건강이 좋아져 한국의 약도 거의 끊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선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루하루가 여유롭습니다. 3. 조지아 트빌리시 유럽 감성, 동남아 가격.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조용한 나라로 한국인은 무비자 365일 체류가 가능하고 거주 비용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도심 원룸 임대 약 2,040만 원, 외식비 1인 5,000원 1만 원, 교통비 버스, 지하철 약 2,030원, 현지 의료비 저렴하고 양호함. 사례 3 61세 여성 이 모 씨의 이야기. 대구에서 은퇴한 뒤 딱히 갈 곳이 없어 인터넷으로 찾다 조지아로 떠난 이 씨. 처음엔 생소한 나라였지만 실제 살아보니 전통시장도 잘 돼 있고 외국인도 환영하며 무엇보다 비용 대비 생활 수준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유럽을 여행하듯 사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비용은 동남아보다 싸요. 고요한 노후가 이런 거구나 싶어요. 마무리하며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200으로 진짜 살 수 있어요? 외국 나가서 외롭진 않나요? 건강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물론 외국 생활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떠난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젠 하루를 아껴 쓰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피곤한 경쟁 대신 나를 위한 하루가 좋아요. 적게 쓰고도 더 풍요롭게 느껴져요. 은퇴 후 삶은 돈이 아니라 용기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월 200만 원이면 한국에선 간신히 버티는 돈일지 몰라도 치앙마이, 다낭, 트빌리시에서는 자유로운 한 달 살기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 2막은 존재합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월 200이면 천국처럼 산다고요? 은퇴자들이 몰래 떠나는 해외 3대 국가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은퇴 이민 전략.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월 생활비입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은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은퇴 이민 또는 한 달 살기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월 200만 원 내외의 생활비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자들이 실제로 거주 중이거나 이주를 고려하는 대표적인 해외 세계국을 경제성, 의료 시스템, 안전성, 문화적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소개합니다. 1. 태국 치앙마이 은퇴자, 친화적 도시의 대표주자. 치앙마이챙 MAI는 태국 북부에 위치한 대도시로 다양한 외국인 은퇴자, 커뮤니티와 저렴한 물가로 유명합니다. 경제적 측면. 주거비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가 포함된 콘도 월세 3,050만 원. 식비 외식 시 한 끼 3,600원 수준. 교통비 그랩 앱 기반 차량 이용 시 월 5만 원 이하. 의료비 사립병원 이용 시 간단한 외래 진료 약 13만 원 수준. 특이사항. 50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은퇴비자 리타이어먼트 비자 발급 가능. 한국인 은퇴자 커뮤니티 활발. 국제학교 및 병원 인프라 존재. 전문가 코멘트. 태국은 의료 관광으로도 유명한 만큼 의료 인프라가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치앙마이는 범죄율이 낮고 대기질도 방콕 대비 양호해 건강을 중시하는 은퇴자에게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2. 베트남 다낭 비용 대비 삶의 질이 뛰어난 도시. 다낭 냉은 최근 한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 은퇴자들에게 인기 급상승 중인 도시입니다. 경제적 측면. 주거비 바닷가, 인근 원룸형 주거지, 월세 2,040만 원. 식비 현지 식당 3,600원, 한식당 7,001만 2천원. 기타 마사지 1시간 8,001만 원, 커피 한 잔 1,200원. 특이사항. 한국과 거리 가깝고 직항 항공편 다수. 현지에 한국 음식점, 병원, 국제학교가 많아 문화적 적응이 용이. 외국인 장기 거주자는 사업자 등록이나 비자, 갱신을 통해 체류 가능. 전문가 코멘트. 다낭은 비용 대비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도시입니다. 은퇴 이후 한 달 살기를 시도해본 후 장기 거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한국 문화와 유사성이 높아 은퇴 초기에 적응 스트레스가 적은 점이 강점입니다. 3. 조지아 트빌리시 유럽 감성, 동남아 가격. 조지아 조저의 수도 트빌리시는 최근 해외 은퇴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떠오르고 있는 가성비 최고의 유럽형 은퇴지입니다. 경제적 측면. 주거비 도심 원룸 임대료 월 2,040만 원. 식비 외식 시 5,001만 원. 교통 버스 지하철 기본 요금 30원 수준. 기타 생활비 월 200만 원이면 현지 중산층 수준 생활 가능. 특이사항. 한국인에게 무비자 365일 체류 가능 2025년 현재. 전통시장과 유럽풍 건축이 공존. 외국인 거주자 비율 증가 중. 전문가 코멘트. 조지아는 물가가 매우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식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중장년층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다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달 살기 체험 후 장기 정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결론. 은퇴 생활비가 적어도 삶의 질은 충분히 높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은 점점 더 높은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동남아와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하며 자산이 많지 않은 은퇴자들에게 대안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은퇴를 고려할 때 체크할 4가지 항목. 비자 제도, 장기 체류 비자, 발급 조건 확인. 의료 시스템 긴급 상황 시 이용 가능한 병원 여부. 언어 문화 적응력, 한류 친화적인 지역일수록 초기 정착에 유리. 한 달 체험 거주, 장기 거주 전 반드시 한 달 살기로 생활 테스트. 마지막 조언.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단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200만 원이란 숫자는 한국에선 빠듯한 금액일 수 있지만 치앙마이, 다낭, 트빌리시에선 여유롭고 품위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 은퇴를 무작정 시작하기보다 정보와 전략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이 글에서 확인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새로운 가능성을 준비하실 차례입니다. 60세 퇴직한 은행원,
태국에서 동거 시작. 은퇴 후 숨겨진 진실. 여러분도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드시나요? 젊을 땐 은퇴가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다가오는 퇴직이라는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게 보통이에요. 직장을 떠난 뒤의 삶이 과연 얼마나 달라질지, 내가 가진 재정과 건강,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이 어떤 모양새로 펼쳐질지 상상만으로는 쉽지 않죠. 60세 퇴직한 은행원이라는 예시가 주는 충격은 결국 내 얘기일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퇴직 후 태국행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도전이기도 하죠. 와, 멋있다 하고 부러워만 할 수도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선다면 이 결정들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짐작됩니다. 당장 가족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니까요. 특히 60세라는 나이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제는 정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해도 여전히 60세 언저리에 은퇴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2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살아야 할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시니어 이막 인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태국에서 비교적 낮은 생활비로 동거도 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솔깃해지지만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준비와 현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모두 실제 인물 예시는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만날 법한 이야기들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60세 퇴직한 은행원, 태국의 터를 잡다.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태국에 가겠다고 결심한 어씨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30년 가까이 은행에서 근무했어요. 주로 영업점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대출 상담도 하고 꽤나 바쁘게 살았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통장에 얼마쯤 있어요.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까? 하는 의문은 쉽사리 해소가 안 되더래요. 월급이 들어오면 이리저리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지원 등이 겹치면 모아둔 돈이 크게 불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60세가 가까워지면서 퇴직금, 적금, 소규모의 부동산 매각 등으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때 드는 주거비나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녀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씨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해외 거주를 통한 삶의 전환이었어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국제 뉴스나 환율 동향 등에 대한 감각도 있고 퇴직 후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호기심도 컸습니다. 그렇게 태국 치앙마이로 거점을 잡고 현지인 친구도 사귀고 한 달에 10만 120만 원 선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거죠. 집세와 식비, 간단한 여가 생활을 해도 한국에서의 지출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날씨는 따뜻하고 사람들도 비교적 친절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해요. 물론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어 장벽도 있고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잘한 걸까? 라는 불안감이 고개를 든다고 해요. 또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예전처럼 곁에서 살뜰히 챙겨줄 수 없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씨는 직장 다닐 때 느꼈던 압박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씨 사례는 우리에게 해외 생활이 은퇴 후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만큼 외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와 심리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도 남겨주죠. 2. 58세 교사, 작은 도시에서의 공동체 생활. 두 번째 사례는 B씨의 이야기인데요. 58세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태국은 아니지만 국내의 한 작은 도시로 옮겨가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동거 시작.
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사실 새로운 형태의 관계 맺기와 삶의 방식을 상징하잖아요. B씨도 일종의 동거 혹은 공동체 형태로 살고 있어요. B씨는 은퇴 후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심심하고 본인이 가진 재능이나 지식이 사장되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자급자족형 마을 공동체였어요. 생각해보면 교사로 일하면서 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자신은 일터를 떠나고 나니 아주 개인적인 삶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대요. B씨는 자신과 같은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찾았고 그곳에서 함께 농사도 짓고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문화행사도 같이 기획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도시의 저렴한 생활비와 따뜻한 인간관계 덕분에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다고 해요.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나 개인적 공간이 부족해 갈등이 생길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B씨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꿈꿔온 은퇴 후 삶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관계를 중심에 두는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하면 뭐하지? 라는 고민이 드는 분이라면 내 관심사가 무엇이고 어떤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B씨처럼 자신이 교사였다는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돈과 명예는 줄어들어도 삶의 의미와 보람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3. 62세 대기업 과장, 주식 투자 실패 후 소도시 안착.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진 C씨 이야기입니다. C씨는 62세가 되어 대기업에서 퇴직했는데 은퇴 직전에 주식 투자로 빠른 자산 증식을 노렸다고 해요. 회사 다니는 동안엔 바빠서 큰 결정을 잘 못했는데 막판에 이제 곧 퇴직이니 한 방에 목돈을 마련하자며 욕심을 낸 거죠. 그러다가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휩쓸려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후 자금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부족해졌어요. 이제 어떡하지? 하는 좌절감에 빠졌던 C씨는 결국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까지 처분하고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훨씬 저렴한 주거비를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다행히 소도시에서 값싸게 전원주택 비슷한 곳을 얻었고 퇴직금 일부로 간단한 식당을 차려 유부초밥과 도시락 위주로 소규모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막상 손님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칭찬해 줄 때마다 일하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C씨는 처음엔 정말 막막했는데 일을 다시 시작해보니 의외로 괜찮다며 웃더라고요. 물론 가게 운영도 쉽지 않고 나이가 들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손을 움직이고 사람을 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이후에도 현역처럼 움직이고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태도가 C씨의 회복 탄력성을 키웠던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노력 여하에 따라 또 다른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 후 삶, 결국 선택은 나 자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불안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라는 문턱을 넘을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현실 점검, 내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점검해 보기. 인생 우선순위, 은퇴 후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기. 실행 계획, 해외 생활이건 국내 소도시 정착이건 소규모 창업이건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이 세 가지를 밑바탕에 두면 막연한 불안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눈이 뜨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60세 퇴직한 은행원, 태국에서 동거 시작, 은퇴 후 숨겨진 진실.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처럼 남다른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살아가려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가진 욕구와 불안,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을 택하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했다면 한 번쯤은 나도 어디론가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볼까?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시작해볼까? 라는 꿈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 꿈이 꼭 태국이나 해외여야만 하는 건 아니죠. 내게 맞는 환경, 제약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자신의 은퇴 이후 모습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길이를 걷고 있고 또 각자에게 맞는 해답이 있을 테니까요. 막연히 은퇴 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점을 어떻게 멋지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누구에게나 은퇴 후의 삶은 또 다른 모험의 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50대 후반 대기업에서 임원 자리까지 오른 어씨. 누구나 부러워할 경력을 쌓고 퇴직 후엔 여유롭게 살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십 년 동안 조직에 몸담아왔지만 회사를 나서는 순간 그는 사회적 위치를 잃었고 계획했던 은퇴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이 정도 커리어면 퇴직 후에도 뭐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몇 달이 지나도 재취업은커녕 마땅한 일이 없었다. 나름대로 사업도 생각해봤지만 경험 없는 분야에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은퇴 후를 망상 속에서만 준비할까? 은퇴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이들이 일에서 벗어난 후를 준비하지 않고 퇴직 직전에야 허둥대며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책 없이 회사를 나서고 나서야 깨닫는다. 오늘은 어시처럼 퇴직 후 은퇴가 악몽이 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잘못된 은퇴 준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사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30년 직장 생활 후 정체성 상실. 어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았다. 말 그대로 회사가 곧 인생이었다.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오직 성과와 승진을 위해 달려왔다. 그런데 퇴직 후 그는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몰랐다. 한동안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쳤지만 그마저도 몇 개월 지나자 지루해졌다. 내가 누구였지? 회사에서 부장님, 상무님으로 불리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것이 정체성 상실이다. 퇴직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업무, 직급, 역할이 사라지자 자신이 무슨 존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진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직장 박람회를 준비하라. 취미, 인간관계, 새로운 배움을 퇴직 전에 시작하라. 직업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은퇴 후에 바로 시작할 작은 프로젝트를 미리 계획해보라. 이 두 번째 사례.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BC 55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달라졌다.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든 생활비, 늘어난 병원비와 보험료,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요청. 퇴직금이 이렇게 빨리 바닥날 줄은 몰랐다. 연금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특히 은퇴 후 수입이 없으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불안해진다. 퇴직 전과 똑같이 소비하면 안 되지만 갑자기 절약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해결책. 경제적 버팀목을 마련하라. 퇴직 후 최소 10년은 버틸 수 있는 자산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정해 퇴직 후 생활비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라. 세 번째 사례. 일을 그만두니 외롭다. 인간관계의 공허함. CC 58세는 직장에서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회사 사람들은 다들 바빴고 사회적 관계는 하루아침에 단절되었다. 직장에 있을 땐 이렇게 외로울 거라고 생각 못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든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결국 일을 매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혼자가 되면 우울감이 밀려오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찾아올 수 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일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가족, 친구, 동호회 같은 비업무적 관계를 퇴직 전부터 구축하라.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 봉사, 모임 등을 찾아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공부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라.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 없이는 재앙이 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없는 혼란과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은퇴 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업 외의 정체성을 찾아라. 취미, 자기개발,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라. 연금 추가 수입원, 소비 패턴 조정. 퇴직 후에도 지속될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가족, 친구, 동호회, 학습 활동 우리 모두 결국 은퇴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극과 극이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라. 퇴직 후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은퇴 이후 삶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전 글에서 퇴직 후 현실을 마주한 사례들과 그 해결책을 이야기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보자. 일일 없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으로 전환하라. 많은 사람이 퇴직 일 안 하는 삶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시간이 많아질수록 허무함과 외로움이 밀려온다. 특히 오랜 기간 직장에 몸담았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은퇴 후에도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일은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한다.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닌 의미 있는 일을 찾는 방법. 일을 돈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라.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강의, 컨설팅, 봉사, 취미를 살린 부업.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1인 비즈니스를 고민하라.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출간 등. 사례 55세 대기업 인사팀장, 은퇴 후 1인 HR 컨설턴트. 어씨는 55세에 명예퇴직한 후 한동안 허탈감에 빠졌다. 하지만 자신이 30년간 해온 인사 업무 경험을 살려 퇴직자 대상 재취업 컨설팅을 시작했다. 현재 그는 1인 사업자로 활동하며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은퇴 후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수입의 끈을 놓지 말 것. 퇴직 후 경제적 문제를 피하려면 미리 소득 파이프라인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연금만 믿고 있다가 예상보다 빠르게 생활비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소득을 만드는 3가지 방법. 1. 작은 사업이나 부업 시작하기 온라인 스토어, 블로그 수익화, 강의 등. 2. 연금 외 추가적인 투자 수익 만들기 배당주, 임대 수익, 채권 투자 등. 3. 반퇴직 개념으로 파트타임 또는 프리랜서 활동하기. 사례 60세 연구원 은퇴 후 유튜버로 연금 외 추가 소득 창출. B씨는 60세 퇴직 후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건강 정보를 유튜브 채널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 수익이 발생했고 지금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업이 아니라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 큰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은퇴 후 생활비를 보조할 정도의 수익 모델을 고민할 것. 3.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 뇌는 계속 써야 젊어진다.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 퇴직 후 뇌가 노화하는 3단계. 새로운 자극이 줄어든다. 기억력이 감퇴한다. 활동량이 줄어든다. 뇌 기능 저하 앤드 치매 위험 증가. 배움이 필요한 이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된다.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글쓰기 등. 배움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든다. 커뮤니티 참여, 온라인 강의 수강. 지속적인 배움이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준다. 사례 62세 은퇴 후 그림 배우기 시작, 전시회까지 개최한 CC. CC는 62세의 은퇴 후 심심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취미로 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서 작은 전시회까지 열었다. 지금은 노후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다. 무조건 배워야 한다.
새로운 기술, 취미, 언어 등 무엇이든 오케이. 배움은 사람을 젊어지게 한다. 4.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인간관계가 곧 행복이다. 퇴직 후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퇴직 후 연락하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퇴직 후 인간관계 단절을 막기 위한 3가지 방법. 1. 취미 모임, 독서 모임, 동호회에 참여하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 2. 봉사활동을 하라.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음. 3. SNS,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세상과 연결되라.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법. 사례 58세 퇴직 후 고립 봉사활동으로 삶이 바뀐 DC. DC는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증을 겪었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지금은 노후가 즐겁다고 말한다. 회사 인간관계는 퇴직 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결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엔 잘 쉬면 되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퇴직 후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면 결국 무료함, 경제적 불안,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된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4가지 핵심 포인트. 일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일 없는 삶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하는 삶. 이 소득의 끈을 놓지 말라.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 3. 지속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라. 배움이 뇌를 살리고 삶을 활기차게 만든다. 4.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인간관계가 없으면 외로움과 고립이 찾아온다. 우리는 누구나 은퇴를 맞이한다. 하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은퇴 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해보자.